내 이름은 사이조 마리, 나이 25. 우리 집은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기업 경영주이고 나는 이런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경영진 일가족들은 대대로 T대 혹은 K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인류대 출신들로 나 역시도 이런 수재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숙명을 지고 태어난 만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집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유전자라는 게 바로 가족들이 나에게 붙인 결론이었다. 성적이 이게 뭐냐? 너는 유서 깊은 네 시조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몸이야. 장남인 네 오빠하고 똑같이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데 말이야. 대체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너 가을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니? 죄송해요. 다음엔 성적 올릴 수 있게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가 말하는 다음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매번 다음. 모자란 것 같으니라고.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똑바로 해. 공부는 자기가 한 만큼 반드시 성적으로 증명된다. 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중간밖에 되지 않는 내 성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강력한 엘리트 사고방식의 엄마도 아빠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에게 게으르다, 모자라다, 멍청하다 등의 욕을 밥 먹듯이 들으면서 지내야 됐다.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용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도우미들도 모두 나를 벌레 보듯이 했지만 유일하게 5살 위인 오빠만큼은 나를 이해해줬기 때문이다. 오빠는 항상 내가 아빠한테 혼나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내 방에 와서는 막대 사탕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위로해주던 사람이었다. 자,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진대. 오빠,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나 정말 바본가 봐. 내 생각에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이 다른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다양성을 인정 안 하시니까 말이 네가 지금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오빠는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란 얘기야? 당연하지 말이야. 너의 장점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엔 분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널 몰라주더라도 넌 네 자신을 믿고 강해져야 돼.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을 땐 어떡해? 그럴 때는 이 사탕을 먹으면서 오빠가 한 말을 떠올리면 되지. 약속? 응, 약속할게 오빠. 오늘 공부는 됐고 일찍 자는 게 좋겠다. 오빠! 왜? 오빠는 앞으로도 쭉 내 편 들어줄 거야? 그럼 오빤 네 편이야. 자, 얼른 자. 자상했던 오빠. 하지만 오빠는 성인이 되면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아빠 회사 일을 도와야 했고 일이 계속 바빠지면서 오빠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은 내가 중요한 모의고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때 오빠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나는 속으로 오빠가 와서 아빠를 좀 진정시켜주려니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빠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차피 가망 없는 애를 두고 화내봤자 아버지만 손해예요. 원래부터 타고난 머리가 저랑은 달라요. 그냥 인정하면 아버지도 편해지시잖아요. 괜히 혈압만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때 되면 집에서 내보내면 그뿐이에요. 오빠, 나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빠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나한테 너같이 멍청한 여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그날 이후로 오빠는 나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사람, 오빠한테도 외면받았어. 집안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오빠마저 나에게 차갑게 변해버린 지금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흘러 나는 고3이 되었다. 오빠는 정식으로 아빠 회사에 입사해서 막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무렵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뒤를 이어 오빠가 조만간 사장에 취임하기로 정해진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너한테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투자를 해왔는데 제대로 성과를 얻은 게 없지 아마?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가든지 말든지 하고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대신 집에서 너한테 경제적 지원은 이제 없을 거야.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기로 하고 집에서 나왔다. 집은 떠나던 마지막 날에도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빠, 안녕. 미안해, 마리아.
학비는 대출받아서 충당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공주처럼 잘한 티가 나는지 알바 면접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역시 해보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고 갑자기 알바를 빼먹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신 땜빵을 해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공부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나로서는 몸으로 하는 노동은 의외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알바가 귀찮고 싫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노력이 월급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이룬다는 면에서 달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빠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으니까. 아마 아빠는 세상 제일 높은 곳에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 딸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걸 알면 아마 졸도할지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대학에서는 내가 누구 딸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분위기 좋은 카페도 찾아다니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캠퍼스 라이프를 나름 충실하게 보내고 있었다. 단, 딱 한 사람, 어떤 남자애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 빼고 마리린, 오늘은 진짜 나랑 사귀는 거다. 응? 이 자식은 죄송. 이 남자의 이름은 사카모토 타카쿠니. 같은 대학에 다니는 앤데 친구 말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기업의 사장 아들이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명품을 걸치고 나타나서는 그걸 진짜 티를 내는 타입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행동을 만발한다. 우리 식구들도 이 정도로 티를 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도 저런 부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액하고 토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멀리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무관심한 태도가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렇게 매일 지겹게 따라다닌다. 남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쪽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마리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중소기업 도련님이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저러는지. 알바 갈 시간이에요. 비켜요. 야야! 알바비 내가 줄게. 그냥 거기 땡땡이 쳐. 내 여자가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쪽팔리잖아. 안 그래?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은 금이라잖아. 이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즐겨야지. 우리 둘이 나랑 사귀면 알바 그딴 거 일체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말은 됐고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할까? 자, 100만 원 이거 받아. 이 돈으로 나랑 놀러 가자. 어때? 좋지? 됐어요. 저 돈 충분해요. 너 100만 원으로 성이 안 차니? 이 진상을 떨고 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점점 인내심의 한계에 달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무시하고 냅다 뛰어서 알바를 하러 편의점으로 갔다. 괜히 질투심 자극해서 더 꽂히면 어떡하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마리, 무슨 일 있어? 미안,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웬 땀을 그렇게 흘려? 너 괜찮아? 미츠루 선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해결하고 왔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도망쳐 오느라고. 뭐? 설마 스토커?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꾸 사귀자고 따라다녀서요. 그런 놈들은 조심해야 돼. 저기 오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네? 아니에요. 선배님 바쁘신데 괜히 저 때문에. 됐어. 내가 요즘 운동 부족이라 좀 걸어야 돼. 상부상조니까 신경 쓰지 마. 가자. 알바 시간 됐다. 아저씨, 아니 오빠 사랑해요. 방금 이건 K-드라마 흉내. 요즘 나의 취미는 K-드라마. 이렇게 숨기기 힘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미츠루 선배. 나이는 나보다 1살 많고 진짜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완벽한 사람인데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학비도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서 충당하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드리기 위해 알바를 몇 개씩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나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줬던 사람도 미츠루 선배였다. 이 알바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미츠루 선배 덕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은인이기도 하다. 정말 열심히 사는 미츠루 선배의 모습에 나는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선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여자 혼자 밤길 위험하잖아. 두근두근. 선배와 같이 걷는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다. 야, 마리! 너 이 자식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아낸 거야? 어떻게 알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카모토는 100% 내가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네가 사카모토냐? 마리한테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마리는 네가 계속 따라다니는 걸 몹시 불편해하니까 마리가 분명하게 거절했다는데 너 이러는 거 질척대는 걸로 보이는 거 알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마리, 네가 좋아한다던 자식이 이 자식이냐? 아니 그게 뭐야, 진짜? 야, 정신 차려. 이 자식 딱 보니까 돈도 없게 생겼는데 이런 자식 뭐가 좋다는 거야?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선배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부모님 돈 가지고 뻐기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말이야, 난 걱정돼서 좋게 충고한 건데 네가 대놓고 까면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 응? 그만해. 너 거기서 더 나가면 협박이나 마찬가지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해.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 아버지가 다 없던 일로 만들 텐데 괜찮겠어? 흑수저들한테는 너무 저세상 얘기라 감이 안 오나? 내가 점 찍은 거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난다. 조심해. 마리, 너도 까불면 가만 안 둘 거야. 사카모토는 자기 말만 하고 그대로 가버렸고 나와 미츠루 선배는 이 황당함과 어색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선배까지 괜히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방금 저 자식이 한 말이 진짜라는 뜻? 저는 그게 죄송해요. 선배 부담되실 텐데 저 그만 갈게요. 선배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중이었다는 것도 까먹고 도망치듯 뒤돌아가려는데 미츠루 선배가 뒤에서 내 팔을 잡았다. 저기 나 아직 대답 안 했는데 듣고 가야지. 네? 그동안 미츠루 선배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훈훈한 마무리. 그리하여 드디어 나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다. 집에 와서도 심장이 쿵쾅쿵쾅 멈출 줄 모르고 뛰었고 이러다간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닐지 걱정될 정도로 나의 행복지수는 최고치로 올라갔다. 하지만 또 그 자식이 나타나서 내 행복을 방해했다. 선배, 바쁜데 제가 시간 뺏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사카모토가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나도 같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쇼핑을 하러 나왔는데 미츠루 선배는 혼자 가는 건 불안하다며 쇼핑센터에 같이 와줬다. 이건 마치 데이트? 아니지,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데이트? 하지만 첫 데이트 중인 우리 앞에 갑자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이야, 해치워. 오케이, 누구 먼저 할까? 으악! 선배! 다음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뒤쪽에서 나타나서 전기 충격기를 미츠루 선배 등에 갖다 댔고 선배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목표물 하나 처리 완료. 당신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닥쳐! 어쭈, 이 자식 아직 안 죽었는데? 해치워! 두 남자는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미츠루 선배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다. 마리, 너 빨리 도망쳐! 미츠루 선배는 사정없이 맞으면서도 도망치라며 필사적으로 나를 밀어냈다. 하지만 선배는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어떡해! 실수로 여자까지 때렸어! 야, 이 병신아, 똑바로 안 해? 미안, 여자가 달려들 줄은 몰랐어.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피해! 어딜 가! 이거 안 나? 재수없게.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경찰이 왔고 나는 폭행범 중 한 명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다. 결국 두 사람은 도망칠 타이밍을 놓치고 때마침 달려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미츠루 선배는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는 선배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선배, 눈 좀 떠봐요. 이제 좀 알겠냐?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예스! 그래, 내가 한 짓이야. 그게 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말 거역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었잖아. 용서 못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이고 저런. 벌써 우리 아버지가 다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이걸 어쩌나?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자백했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이거고 저거고 전부 다 몽땅 다 없던 일처럼 됐다니까. 마릴린? 말도 안 돼. 아유 울었어요. 그래봤자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줄 텐데. 다 아는 거지만 세상은 돈이 곧 법이고 정이야. 자, 이게 마지막 찬스야. 마리, 내 여자 할래? 아님 평생 거지처럼 살래? 너 같은 사람하고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놀라워라. 아직 여유가 있네. 너 진짜 후회할 텐데 겁 안 나? 나는 무법천지인 현실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은 결국 돈이 정이라고. 그럼 아빠가, 엄마가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이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걱정돼서 보러 왔어, 마리야. 오빠. 너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 대체 얼마나 맞은 거야? 1년 만에 만난 오빠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하는 눈치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집에서 내쫓은 오빠가 지금 나를 걱정하는 거야. 마치 예전 오빠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오빠! 나는 어느 틈엔가 오빠에게 사정을 모두 말하고 있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얘기를 다 들은 후 그 자식한테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오빠는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나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오빠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어떤 빌딩 앞이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가보면 알아. 오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걷자 창고 비슷한 곳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사카모토와 한 중년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뭐라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투적인 사과나 받으려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사카모토 사장님,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뭐해? 다카쿠니 너 얼른 무릎 안 꿇어?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마리가 마사키 사장님 동생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집에서 나간 후에 곧바로 사장에 취임하게 됐어. 그거 말고. 사카모토 공업은 우리 회사 하청 중에 하나야. 우리 회사하고 하는 거래가 매출의 7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 네, 그렇습니다. 마사키 사장님과의 거래가 없으면 저희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혹시 뭐 다른 원하시는 거라도?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과 또 동생의 소중한 친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사과로 제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원하시는 금액만큼 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떡해? 경찰에 가서 없었던 일로 했던 거 다시 원상태로 해놓고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그 죗값을 받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평판이 떨어지고 그럼 정말 도산할지도 모릅니다. 선택하시죠. 우리 회사하고 거래가 중단돼서 오늘 당장 도산을 하던가 아님 그 거래를 남겨두고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던가 선택은 자유.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카쿠니 가자. 나 진짜 가야 돼. 싫어. 마침내 사카모토와 현행범 2명은 다시 경찰서에 출두했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널 내보내지 않았을 거야. 험한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마리아.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중에 오빠에게 들어서 알게 됐지만 오빠는 진짜로 나를 미워해서 집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집안의 족쇄에서 풀어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구미해낸 끝에 부모님의 관심을 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다. 만약 오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지금쯤이면 어느 재벌집 아들과 정략 결혼을 당했을 게 분명했다. 나는 오빠의 속뜻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고마워라는 말과 함께 감사와 화해의 의미로 오빠를 꼭 안아주었다. 그 후 아버지의 비호를 잃게 된 사카모토는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여죄까지 모두 가중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꽤 긴 시간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대거래처 사장인 오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도 연을 끊었기 때문에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한다 해도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지고 말았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손에 넣기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파렴치범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입원 중이었던 미치루 선배는 얼마 후 무사히 의식이 돌아왔고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 덕분에 나는 미치루 선배와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오빠와의 오해가 다 풀렸기 때문에 오빠와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것과 그리고 가끔 오빠가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빠도 위험에서 나를 구해준 미치루 선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빠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선배는 오빠 분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라고 해서 한참 웃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오빠의 권력이 그들보다 더 세서 이번 일이 해결됐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이나 돈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